우리에게 아파트는 무엇이었나? 50년 전만 해도 아파트는 낯선 문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마포에 처음 등장한 아파트는 당시 서울 시민들에게 일종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중앙 난방, 엘리베이터. 그것은 가난과 불편함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근대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몸을 부비며 살던 시절 아파트는 그 자체로 계층 상승의 증거였습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곧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거기에 입주하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작은 평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아파트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꿈은 1980에서 1990년대 신도시 건설과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정부는 200만 호 건설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고, 허허 벌판이었던 땅 위에 불과 몇 년 만에 수십만 세대의 아파트가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으로 몰려들었고, 아파트는 어느새 좋은 삶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주택 열채 중 6채가 아파트입니다. 수치만 보면 이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첫 독립을 경험하는 세대, 이른바 아파트 키즈들이 시장의 주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부모가 일군 재산의 상징인 동시에 자신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생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아파트 불패의 신화에 지금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제 로또가 아니라 독배다. 요즘 아파트 가진 분들 재건축만 되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낡은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30층짜리 새 건물을 올리면 늘어난 세대수만큼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으로 기존 주민들은 공짜로 혹은 아주 적은 돈으로 새 집을 받는다는 그 공식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엔진은 이미 꺼져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수익성은 단순한 산수로 설명됩니다. 헌집을 헐었을 때 새로 지을 수 있는 집의 수가 헌집의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남는 집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그래도 남으면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저층 아파트 시절에는 이 공식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5층을 허물고 30층을 지으면 수익이 충분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미 15층, 20층짜리라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건폐율을 이미 절반 이상 소진한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해도 이전만큼 세대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남는 집이 별로 없으니 수익이 나지 않고, 그렇다면 부족한 공사비는 기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변수가 겹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인건비와 재료비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레미콘 한 대, 철근 한 톤, 인부 하루 품삯이 모두 올랐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왔습니다. 낡은 배관, 층간 소음, 주차 공간 부족. 하루빨리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분석해보니 가구당 분담금이 무려 6억 원, 7억 원씩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아파트가 전 재산입니다. 퇴직 후 연금과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새 집을 받으려면 수억 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찬반으로 쪼개지고 사업은 수년째 표류합니다. 새 집은커녕 오래된 집에서의 불편함만 계속됩니다. 수익성이 사라진 재건축. 이것은 이제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수백만 세대의 문제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인생 역전의 로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도시, 사라지는 아이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1990년대 초 신도시로 조성된 이 도시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 입주한 30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를 누비고 상가마다 학원이 넘쳐났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주말이면 공원에 유모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산의 상가들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원이 빠진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섰습니다. 문구점이 있던 곳에 의료기 판매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팔던 분식집 옆에 경로당 프로그램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을 낳아 키우던 30대 부부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20세에서 30세인 아파트 키즈 세대는 여전히 아파트를 원합니다. 보안이 좋고 관리가 편하고 학군도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의 문제와 살더라도 그 아파트의 가치가 유지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약 70%가 준공 30년을 넘기는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것도 오래되고 낡은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 경제학의 기초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교통요지, 우수학군 주변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수도권 외곽, 지방 중소도시,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AI가 그린 2040년의 서늘한 풍경. 저희 제작진이 인구 감소 추이와 아파트 노후화 지표, 그리고 지역별 인구 유출 데이터를 종합하여 AI에게 2040년의 아파트 시장을 예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AI가 그린 2040년의 풍경은 극명한 양극화입니다. 서울 강남 판교, 여의도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초고층 스마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율주행 셔틀이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로봇이 택배와 청소를 담당합니다. 이 지역의 집값은 지금의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를 낼 주민의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관리 인력을 고용할 수 없고 승강기 수리를 미루게 되고 복도 조명이 하나둘 꺼집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면 남은 주민들도 떠납니다. 악순환입니다. 밤이면 불 꺼진 창문이 줄지어 늘어선 콘크리트 유령 마을.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현실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상이 2030년대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장된 공포처럼 들리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 일부 도시에서는 아파트 경매가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없어 아무도 사지 않는 아파트, 그것도 이미 낙찰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트는 오른다는 믿음에만 기대어 왔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놓쳐온 것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처음부터 하나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라이브 공간이 아니라 사는 바의 자산으로만 바라봐 왔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순수하게 거주 공간으로 바라보는 나라에서는 집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오래된 주택들은 100년이 넘어도 잘 관리되어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배관을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강하고 외벽을 수리하면서 건물 자체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고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 덕분에 가격이 유지됩니다.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 언젠가 허물고 새로 짓게 될 땅값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인구가 줄고 수요가 감소하면 그 기대감에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건물 자체의 실제 가치뿐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물론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이었습니다. 어디에 몇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 하지만 이미 지어진 수백만 세대의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짓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입주자들의 몫이었죠. 이제는 공급이 아닌 관리의 시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수명 아파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관이나 전기 설비를 외벽 구조와 분리하여 수리나 교체가 쉽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건물 외벽은 5060년을 버티게 짓되 내부 설비는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동차로 치자면 엔진과 차체는 튼튼하게 유지하되 소모품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관리 시스템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 구조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비전문가, 이웃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전문 관리법인 건물주치의 제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가 공급 부처만이 아니라 관리 부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주요 기능은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재개발 재건축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수백만 세대의 아파트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전담하는 부서와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도로도 짓고 나서 꾸준히 보수하듯 주택도 짓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언젠가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된다는 생각, 재건축이 되면 대박 난다는 생각, 오래된 아파트는 무조건 가치가 없다는 생각. 이런 인식이 우리를 스스로 함정에 가두고 있습니다. 잘 관리된 오래된 집이 새 집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며 당신의 아파트는 30년 뒤에도 집입니까? 저는 소설을 씁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꿈이자 갈등이자 기억입니다. 30년 전 신도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며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들. 자녀 학교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아버지들. 그 집에서 자라나 지금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2030세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 아파트는 30년 뒤에도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가? 재건축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 인구가 줄고 도시가 늙어가는 시대, 우리는 아파트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화려한 잔치는 그 끝을 알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공화국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